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양치하셨죠? 근데 양치할 때 그 칫솔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칫솔 모가 많이 달아있어서 이렇게 벌려져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땐 칫솔 바로 교체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잇몸을 상해해서 치아도 안 좋아지고 또 세균 번식이 그렇게 잘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칫솔 교체 시기는 2, 3개월에 한 번이라 그래요. 2, 3개월에 한 번씩은 칫솔을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침을 여는 양치 습관이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칫솔 점검 오늘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목요일에 행복한 아침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건강 정보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닝픽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사업을 내년까지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합니다. 귀농 5년차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3,300만 원, 월 생활비는 17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낮은 편이지만 지출도 적어서 귀농 귀촌 가구 10곳 가운데 7곳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용불량자가 9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40, 50대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경제를 떠받칠 허리개칠 붕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월 5,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 아파트의 부실한 소방시설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다뤄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 질병관리청이 어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ASP, 그러니까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프로그램을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내년까지는 꼭 이루겠다 이런 뜻까지 밝혔습니다. 이 ASP는 감염내과 전문의, 약사 등이 의료기관 내에 항생제 처방을 검토해서 환자에게 최적의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항생제 사용량이 늘면 아무래도 내성이 생길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항생제는 왜 투여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내성도 항생제 못지않게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치료제가 제대로 듣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러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항생제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내성이 생겨버리면 치료제가 듣지 않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사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2021년 약 2만 7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3만 2,4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OECD 32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고요. OECD 평균의 1.6배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 질병청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법무처 차원에서 협력해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입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도 항생제 처방 꼭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먹고 좀 다 먹지 않았는데 중간에 중단하고 이러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제대로 약발이 듣지 않으면 이거 또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신용불량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걱정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93만 5,80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신용불량자는 원금이나 이자 등을 빚을 갚기로 한 날부터 90일 이상 못 갚은 연체자를 말합니다. 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이런 신불자가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특히 중장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요? 흔히 40, 50대를 우리 경제 허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경제활동이 왕성한 세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역으로 말하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세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50대 신불자가 약 44만 명으로 전체의 47.4%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영업 비율이 높은 40, 50대 남성 신불자가 4년 전보다 3만 명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내수부진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회 초년생인 20대 금융 신불자도 26% 가까이 늘어서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허리도 부실해지고 지금 사회에 막 진입하려고 하는 세대도 신불자가 많은 상황. 굉장히 경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유, 코스피 6천 시대 누군가는 자산이 늘어나서 기분이 좋은데 누군가는 그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또 빚의 무게를 버텨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엊그제 발생한 서울 음마아파트 화재 사고 소식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하시고 또 놀라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의대 진학을 꿈꾸면서 새학기에 맞춰서 닷새 전 이사 온 10대 여학생이 좀 숨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재 당시 이 여학생이 베란다로 피했지만 탈출하지 못한 것이 사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소방차는 신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이중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이고. 화재 당시 주민들이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고 차를 밀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것까지 막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소방시설이 피해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음마아파트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예. 아파트이기도 하잖아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요지에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노후화가 돼서 그동안의 재건축 논의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1979년도에 준공돼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된 게 19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음마아파트처럼 이번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파트 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거든요. 또 화재 경보가 울렸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못 들었다고 하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비슷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슷한 또 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대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을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저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 남해일 같지 않고 이렇게 봤어요. 네. 노후된 아파트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그런 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일 무서웠던 게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차난 때문에요. 그냥 간신히 차 한 대만 지나가기도 있고 무섭습니다. 자, 오늘 모닝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무너진 건강을 리모델링하는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자,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우리 희영 씨 옷처럼 네. 그죠? 뭔가 피어나는 이런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봄을 맞아서 우리도 건강 재정비를 한번 해봐야겠죠. 선생님, 오늘 주제가 뭔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봄맞이 묵은 살 대청소품. 아유, 이름 잘 문제예요? 지었다. 묵은지는 들어봤어도. 봄은 이제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 몸의 기지개를 펴면서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두꺼운 패딩 속에 감춰놨던 묵은 살들, 요거 이제 완전히 바꿔서 환골 탈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묵은 살 싹싹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 한번 배워보시죠. 네. 선생님 저도 진짜 털어내고 싶은데 사실 묵은 지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묵은 살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니 살도 묵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묵은 살이 뭐예요? 아니, 사실 묵은 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고요. 좀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축적이 되다 보니까 잘 빠지지 않는 이제 잉여의 체지방을 말하거든요. 주로는 배나 허벅지, 엉덩이 이렇게 중앙부 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여성분들은 팔뚝에도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 살의 공격을 특히나 많이 받는 분들이 취약한 분들이 중년 여성분들이에요.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전이랑 똑같이 활동을 해도 계속해서 열량이 남게 되잖아요. 이게 몸에서 곳곳에 이제 체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나 먹는 양을 줄였는데도 계속해서 살이 찌고 운동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체중에 별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다이어트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묵은 살만 있으면 또 그래도 괜찮은데 묵은 살 위에 새 살이 돋아.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근데 묵은 살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묵은 살을 그냥 방치하면 겉으로 뭐 살이 쪘다 이렇게 외형적인 그런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신에 걸쳐서 이런 만성 질환이나 아니면 무서운 이런 대사 질환 여기까지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장 지방이 좀 쌓이게 되면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나쁜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보셨죠?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자 이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또 협심증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그런 무서운 심내혈관 질환이 아주 치명적이 됩니다. 또 묵은 살이 염증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면요 이게 인슐린 작동을 방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혈중에 이 당이 많아지면서 결국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이 뱃살이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또 뱃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 조직의 침착, 뭐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방간을 만들게 되고요. 그게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 무서운 병이죠. 암. 그러니까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또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그런 무서운 질환까지도 야기하게 됩니다. 야, 이거 무서운데. 그럼 내가 묵은 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묵은 살 자가진단 테스트로 8개 항목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식사를 줄여도 뱃살에 변화가 없다. 맞습니다. 요즘 두 좀 번째, 유산소 운동을 해도 특정 부위는 그대로다. 맞아 맞아. 세 번째, 예전보다 살 빠지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완전 맞아. 자, 네 번째, 살이 말랑하지 않고 단단하다. 아 다행이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볼까요? 묵은 살이 있는 부위가 주변보다 차갑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왔다. 아침 저녁으로 붓기 차이가 심하고 잘 붓는다. 이거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아 이거 완전 그래요.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한 서너 개 되는데. 그래요? 네. 얼마 안 나왔네요. 저는 한 개 정도. 한 개요? 그렇지, 개. 아직 젊은이인데. 아침 저녁으로 잘 붙는다. 네. 요거? 나만 이상해? 몇 개요? 이거 저는 5개 나왔는데 자, 다섯 개부터가 묵은 살이 몸에 많이 다섯 개부터. 쌓여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왜 하필 나부터예요? 왜요? 왜? 자, 근데 다섯 개쯤 해당되면은 대사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묵은 살 청소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묵은 살은 사실 문제가 어떻게 해도 잘 빠지지 않는 데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내 몸에 쌓인 이 묵은 살들 훌훌 털어낼 수 있을지. 자, 묵은 살 대청소 비법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비법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살도 빠진다. 그 장 건강과 다이어트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아니, 사실 살을 빼려고 할 때 장 건강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살 빼는 데 있어서는 먹는 게 중요하다 하고 음식 조절만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드신 음식을 처리한 기관이 장이잖아요. 장 건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건강한 장이요. 여러 가지 균들의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유익균이 85%, 또 유해균이 15%, 요 정도의 비율을 지켰을 때 가장 건강해요. 그런데 장 건강이 나빠진다. 유해균이 더 득세를 하는 거죠. 이때는 이 유해균들이 에너지를 과잉으로 더 흡수하고 과식을 불러내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 장에서는요. 원래 건강한 장은 어느 정도 음식을 먹으면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만들어요. 근데 유해균이 이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득세하면 내가 별로 배가 부르다는 포만감을 못 느끼니까 더 많이 과식을 하게 되고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유해균은 요요까지도 부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한 쥐의 장내 세균을 그대로 이제 정상의 쥐에게 이식한 거예요. 유해균이 더 많았겠죠. 이 정상 날씬했던 쥐가요. 균을 이식받자마자 비만으로 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장 건강이 소화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소화가 좀 잘 안 되면 그 음식물들이 계속 이 장에 남아 있으면서 뭔가 독소를 뿜어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어떻게 그 답을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 네, 여기 놀랍습니다. 독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들 공부 많이 했는데 허무해집니다. 맞습니다. 자,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좀 소화가 잘 안 되네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장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소화불량이 돼서 음식이 다 소화되지 못하고 이게 장까지 내려가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패, 정말 썩게 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해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해균들이 또 번식을 하면 이 여기서 장내에 아주 나쁜 유해 물질들 정말 장 독소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장 독소들은요, 이 장벽, 우리가 음식을 원래 흡수하게 되는 이 장벽을 손상시켜 가지고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혈중 독소가 혈관으로 퍼지게 되는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장 독소가 혈관을 타고 전신에 떠돌아다니면서 지방을 축적시켜 가지고 염증 및 우리 삼고라고 하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거기에 덧붙여서 결국 비만까지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게 되면 그러면 살이 찔 수 있다. 아니, 그 자체로도 그냥 뭔가 찌뿌대. 맞아. 몸이 그래요. 찌뿌둥해. 답답하고. 자, 우리 소화불량 그러면 결국은 내 몸에 있는 소화 효소가 음식물들을 제대로 분해하거나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소화 효소의 양이 적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소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져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소화 효소가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양분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럼 소화 흡수 안 돼서 다 배출시키면 살 덜 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영양소의 흡수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내 몸에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군살이 많이 붙을 수 있는 체질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화 효소가 감소하는 것이 결국은 내 몸에 살이 찔 수 있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절기에 유독 변비나 설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네. 그 환절기하고 장 건강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 요즘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죠. 뭐 하루에 한 17도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러니까 정확한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또 체온을 유지하는 이런 자율신경계가 평소보다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위 운동이 좀 저하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더부룩함을 느끼게 되고요. 장도 이 연동 운동, 움직이는 이 운동 자체가 불규칙해지면서 설사나 변비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겨울철에는요. 우리가 장염이라고 하는 거 여름에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환절기에는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미생물들이 굉장히 활동하기가 쉬워서요. 뭐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장염 발생도 굉장히 흔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장은 당연히 소화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몸에 있는 전체 면역세포 중에 약 70% 이상이 존재를 하고 있는 또 면역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 운동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염증들 이런 것들 일으키게 되고 또 장내 유해균들이 굉장히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설사나 변비 같은 위장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내가 묵은 살이 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환절기에 장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묵은 살 대청소 비법 두 번째 볼게요. 자, 신진대사 높이고 피부를 밝히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이 확실히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우리 발효식품 먹게 되면 장내 환경이 일단 개선되죠. 신진대사가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에너지 대사 효율도 높아지고 살도 좀 잘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된다는 건 항염 효과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만성 염증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것도 역시 살이 빠지기 쉬운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 건강, 다이어트 이 두 가지를 다 챙기려면 발효식품을 좀 챙겨 먹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방금 이 키워드 보면서 하나 제대로 꽂힌 부분이 있어요. 어머 발효식품이 피부를 밝혀줘요?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사실 한국인들의 식문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발효식품이잖아요. 뭐 고추장, 된장, 김치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전통 음식이고 발효 음식의 대표 주자들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K뷰티가 활성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특징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치. 나이를 다
피부가 굉장히 이제 K뷰티의 선두주자로 많이 꼽혀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한국인들은 정말 동안 피부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K드라마나 K팝 같은 열풍과 맞물려서 외국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 사람들은 다 피부 좋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많이 연구를 했고 거기서 특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발효식품입니다. 맞아요. 발효식품이라는 게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효소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고 있죠. 네, 확실히 외국 나갔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몇 살이라서 36살 이러면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막 믿을 수 없다고 깜짝 놀라던데. 그런데 발효식품이 어떻게 피부에 좀 도움을 주는 건가요? 민혜 선생님? 사실 발효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효소를 만드는 일종의 이제 생화학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이 만든 효소는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 영양소들을 잘게 분해해 주겠죠.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도 영양소들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고요. 미생물 입장에서도 더 작게 쪼개진 영양소를 먹고 에너지를 얻으면서 더 잘 증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가 잘 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장내 유익균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또 하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장 피부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인데요. 장 건강이 단순히 국소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면역계도 활성화시켜주고요. 이후에는 우리의 피부까지도 같이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상호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배변 활동만 좋은 게 아니라요. 실제로 피부 건강까지도 결정질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맑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고요. 또 발효 과정 중에서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도 이 항산화 성분들이 증가하면서 피부의 노화를 예방해주고 더 건강한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이뻐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와보고 한국 여성들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뷰티를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리 났죠. 예, 네. 여기도 다 미녀 세 분도 계시고. 네. 오늘 기분 너무 좋다. 기분 좋아. 아니 지금부터 이제 묵은 살 감량에 성공하신 사례자가 있어서 네. 이 성공 사례 한번 볼 텐데 문진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름 이소영, 나이는 44세고요. 평소 간 편식 위주로 드시면서 식습관이 불규칙했습니다. 수면 시간 7시간, 비만과 소화불량, 변비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랬는데 어떻게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했는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군살 하나 없는 매끈한 몸매로 텅 빈 공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 사람.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14kg 감량에 성공한 이소영 씨입니다. 고난도의 요가 동작도 능숙하게 소화하는 소영 씨. 건강미 넘치는 몸매에서 노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흠잡을 곳 하나 없어 보이는 그녀에게도 꽁꽁 숨기고픈 과거가 있답니다. 제가 키가 큰 편인데 항상 50대 초반 정도를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지를 입었는데 지퍼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옷이 줄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살찐 거였더라고요.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었다는 소영 씨. 당시 체중이 70kg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데요. 제가 20대 때는 아무리 많이 먹고 디저트도 하루 종일 먹어도 살이 별로 안 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살이 점점 찌더니 둘째 낳고 나서 살이 엄청 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14kg 이상 더 나갔으니까 엄청난 거죠. 한때 육아와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는 소영 씨.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듯 보내다 보니 식사는 대충 때우기 일쑤였답니다. 밀가루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속도 더부룩하고 항상 배에 가스가 많이 찬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잘 때는 하도 신물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잠도 많이 설치고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소화불량에 장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나이가 들며 찾아온 건강상의 변화가 체중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요. 소영 씨는 어떻게 위장 건강을 되찾고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나가기 시작한 소영 씨. 간편식 위주로 먹던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에는 간단하게 그냥 대충 때웠었는데요. 요즘에는 한 끼를 먹더라도 약간 식탁에서 제대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자는 동안 홈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같은 고민을 겪었던 지인의 조언을 계기로 한 가지 건강 습관이 추가됐다는데요. 그게 뭐예요? 이거 카무투 효소인데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이 카무투 효소가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살이 찐 이유가 소화력이 떨어진 탓이 가장 크더라고요. 근데 이 카무투 효소 먹고 나서는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도 잘 가서 그때부터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소화 능력이 회복되고 10년째 요요 없이 건강한 몸매를 유지 중인 그녀. 예쁜 몸매와 더불어 또 하나 얻은 것이 있답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튀김 음식 많이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잖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도 떨어져서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엉망이었었는데 카무투 효소를 먹고 나서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싹 사라지니까 요즘에 피부 좋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피부가 좋아져서 뷰티 광고 제의도 몇 번 들어왔었어요. 잘 갔다 왔어?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 네, 공부 열심히 했더니 배고파. 아유, 그래? 맛있는 거 드세요. 알았어, 씻고 와. 엄마 떡볶이 했어. 잠깐 기다려. 네. 허기진 두 딸을 위해 서둘러 주방으로 향하는 소영 씨. 일단 냉장고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고심 끝에 선택한 메뉴는 바로 국민 간식 떡볶이. 갖은 재료 송송 썰어놓고 아이들 맞춤 소스에 졸여주면 소영 씨표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애들이 학원 갔다 오면 많이 배고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떡볶이 자주 만들어줘요.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튀김까지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합인데요. 얘들아 밥 먹자. 앉아. 참을 수 없는 냄새의 유혹에 한달음에 달려오는 아이들. 먹어봐. 각자 취향껏 엄마표 간식을 맛보는데요. 한 입 베어 물자 절로 번지는 웃음. 어때?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엄마가 해준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그치? 엄마도 얼마나 잘 된지 한번 먹어볼까? 진짜 맛있다. 먹어. 맛만 보겠다던 소영 씨. 하지만 말과 달리 젓가락질은 멈추질 않고 급기야 먹는 속도까지 빨라지는데요. 식단 관리는 잠시 잊은 걸까요? 한창 살찌고 다이어트 할 때는 식단 관리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먹으면 다시 요요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찾았어요. 요요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 과연 뭘까요? 나이가 드니까 운동이나 식단 관리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무투 효소를 챙겨 먹으니까 위장 건강이 좋아져서 화장실도 잘 가고 젊을 때 못지않게 소화력이 좋아져서 살도 덜 찌는 것 같아요. 건강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되찾아 매일이 행복하다는 소영 씨. 잠시 후 나란히 자리 잡은 세 사람.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음꽃이 끊이질 않는데요. 표정 뭔데? 이거 엄마 맞아? 어. 엄마 엄청 뚱뚱해. 아씨, 그지? 야, 이때 원이 반만큼 몸무게 빠져나간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훨씬 낫지? 네. 그치? 저희 엄마는 날씬하고요. 그리고 예쁘고요. 피부도 좋아요. 저희 엄마는 TV에 나오는 모델보다 더 예뻐요. 두 딸의 칭찬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활력 넘치는 일상을 되찾으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관리해서 딸들에게 예쁜 엄마로 남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오빠도 사랑해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소영 씨. 예쁜 미소가 오래도록 빛나길 응원합니다.
묵은 살 완전히 와. 정복하고 지금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멋있어요. 비포 애프터 사진 한번 볼까요? 오. 진짜 멋있다. 확실히 예전에 그 마른 체형, 완전 마른 체형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살을 빼니까 오태도 나고요. 훤칠한 매력 완전 살아나니까 부럽네요. 네, 너무 부러워. 예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살도 빼고 소화불량 해결하면서 장 건강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카무트 효소였는데요. 카무트 효소, 이게 대체 뭔가요? 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고대 곡물이잖아요. 이 카무트를 천연 발효시켜서 만든 효소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6,000년 전부터 쭉 재배가 되었던 고대 곡물이다 보니까 그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럼 카무트 효소를 섭취했을 때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화효소가 감소하고 있는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소화효소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카무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까지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카무트 소화효소 속에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나 또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가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효소에 더욱더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영양 성분을 그대로 담아서 발효시킨 과정인데 카무트 단일 종자만 가지고 그 단일 균주를 가지고 발효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나이대를 보니까 딱 제 나이 또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좀 금방 살로 가는 걸로 느끼셨잖아요. 아니 대체 소화효소는 언제부터 감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소화효소는 20대 지나면 그때부터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특히 40대에 들어서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대가 되면 어느 정도로 줄어드냐? 이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20대 때 거의 30배 가까이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맞아요. 나이가 들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적게 먹는데도 소화 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오늘 주인공이 그 떡볶이, 튀김 너무 맛있게 드셨거든요. 근데 이런 정제 탄수화물 소화에 카무트 효소가 좀 도움이 될까요? 정제 탄수화물 자체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먹었을 때. 그게 이제 유해균의 먹이가 되니까 장내 환경을 완전 쓰레기장 형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유해균에 오히려 더 증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체내 염증 반응을 더욱더 촉발시켜서 우리 몸에서 이런 소화 흡수가 되는 것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지방의 형태로 계속 쌓이게 변한다는 겁니다. 카무트 효소는 이 안쪽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자체가 장내 미생물 환경에서 먹이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좋은 배지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발효하는 과정에서 소화 효소도 많이 충족이 되는데 특히 단백질 분해를 도울 수 있는 이 프로테아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게 우리의 소화 효소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입니다. 네, 이 카무트 효소 속에는 탄수화물의 분해를 도와주는 알파 아밀라제도 풍부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가 자주 먹는 식빵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리컵이 몸속 소화기관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 소화기관 안에 식빵이 들어온 상태에서 한쪽은 그냥 물만 넣어보고요. 다른 한쪽에는 자, 이게 일반적인 우리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카무트 효소까지 더해본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해봤습니다. 차이가 날까? 4시간이 지나니까 물만 넣은 쪽은 그대로 소화기관의 그대로 넣은 거 식빵이 똑같아요. 그대로 남아있죠. 네. 식빵이 분해되지 않아서 꽉 막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저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더부룩하고 불편하겠죠? 하지만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에서는 어머머머. 막힘없이 쫙쫙쫙쫙 분해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카무트 효소만 들어갔다라고 해도 저렇게 소화기관 밖으로 막힘없이 배출이 되면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잘 도와서 시원하게 배출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오늘의 주인공도 뭔가 소화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잘 가게 돼서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카무트 효소가 장 건강에도 영향을 주나요? 실제 장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 이 대장염을 유발시키는 DSS라는 약물을 투여시킨 쥐에게 카무트 효소 식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식이를 투여를 해봤더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카무트 효소 식이 식단을 섭취했던 실험군과 또 이것을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 사이에서 비교를 했더니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나 균형이 잘 맞춰지면서 대장염 증상이 완화가 된 거예요. 또 염증성 장질환 관련해서 이 유해균이 감소되니까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막 배 아프고 그래서 화장실부터 확인하고 가는 분들 저 더러 보는데 맞아요.
맞아. 카무트 효소가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도움이 됩니까? 네,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을요 2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쪽 그룹에는 카무트를, 또 다른 그룹에는 듀럼밀을 6주 동안 섭취를 시켰습니다. 이후에 경과를 봤는데요. 카무트를 섭취한 군에서 복부의 통증이나 복부 팽만감 같은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감소했고요. 대변의 주기 또한 규칙적으로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오늘 주인공도 젊었을 때는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덜 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바지에 다 잠기지 안 잠긴다.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 건 이건 장 독소를 좀 의심해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 장독소가 많이 쌓여 있을 때 또 지방세포가 거기에 많이 곁들여서 높아지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각적 예시 장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색 슬라임을 준비해봤는데 이게 지방세포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네. 옆에 빨간색 붓을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장독소예요. 자, 그러면 저렇게 지방이 많아져 있는 비만이 변해가고 있는 뱃살에 장독소가 같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자, 배출되지 않고 쌓인 이 장독소가 지방세포와 만나서 저렇게 막 끈끈하게 달라붙게 되고 덕지덕지라는 표현이 생각난다. 저게 다양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살찌는 체질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봄이 되면 가장 무서운 게 체중계거든요. 그래서 괜히 저기 소파 밑에 계속 밀어넣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카무트 효소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까? 그럼요. 이제 방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사실 장독소가 체내에 계속 쌓이면 비만 체질,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기가 쉽거든요. 이때 카무트 효소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부러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일반 식빵과 카무트 식빵을 주고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있거든요. 카무트 투여군이 대조군보다 체중의 증가량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효소가 부족하면 내 몸에 지방이 쌓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카무트 효소가 지방을 좀 없애주는데도 도움이 됩니까? 네, 카무트가 지방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만 이제 카무트 효소를 포함한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네. 넉 달 동안 비교를 해봤더니 이 넉 달 만에 지방의 이 체지방량 자체가 3.7% 정도 줄어들었고요. 줄었어요? 그리고 어머. 이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14.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또 오늘 주인공이 카무트 효소를 챙겨 먹으면서 이 푸석푸석했던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이어트하면서 피부까지 좋아지면 정말 너무 좋죠. 일석이조의 효과일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떤가요? 그럼요. 앞서서도 발효식품 효소가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카무트 효소는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영양소 셀레늄이 또 굉장히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정말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이거든요. 항산화라고 하는 게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예방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부 노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피부 노화를 지연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식품을 섭취할 때 지방이 함께 들어오면서 이 지방이 변성되면서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세포 손상도 방지해줄 수 있고요. 염증 반응 자체를 억제해주니까 관절염과 같은 각종 염증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앞에 이제 카무트 효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맛을 한번 볼까요? 향도 너무 고소하고요. 고구마 라떼 같잖아요.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입안에서 사르르 잘 녹아서 먹기도 굉장히 편하고 맛있는데요? 좋아요. 무슨 라떼 진짜 고구마 라떼 먹는 달달하고 진짜 고구마 고소해요. 라떼 맛이에요. 맛있다. 그럼 이 카무트 효소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곡물인 카무트를 발효를 했기 때문에 곡물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믿을 수 있는 제조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나 수유부는 전문의와 이 섭취 여부를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또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아우 나 소화 안 돼서 못 먹어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이 카무트 효소가 또 단백질
분해하는 데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네요. 맞아요. 단백질은 입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먹기만 한다고 흡수되지 않습니다. 잘 분해를 해야 면역세포의 원료도 될 수 있고 근육을 더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육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백질을 드시되 같이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효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훌쩍 올라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동풍까지 불어오면서 건조주의보가 더 확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호남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에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그 밖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도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광주와 부산이 14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까지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겠지만요. 내일 강원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10도를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여기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도 강해서 해안가 접근하실 때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일교차가 커서요. 네. 아침을 기준으로 옷을 입으면 낮에 덥고 낮 기준으로 옷을 입으면 아침에 춥고 이래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럴 때 면역력까지 떨어지면 감기 걸리기 딱 좋거든요. 옷차림도 신경 쓰시고 기상 정보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Save Next Channel A